겨우내 얼었던 얼음이 녹는 봄. 얼음굴에서는 반대로 얼음이 얼기 시작한다. 대지의 따스한 기운이 퍼지면 그 소생의 에너지로 얼음굴에서는 얼음꽃이 피어나는데, 스스로 자연의 법칙을 깨고 여름 속의 겨울을 사는 얼음골. 이 신비한 자연 현상은 과연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취재팀이 얼음골을 처음 찾은 것은 2003년 5월. 푸른 실록으로 뒤덮인 산중턱에서 얼음골은 가쁜 숨을 쉬듯 희뿌연 안개를 뿜어내며 그만큼 차가운 냉기를 쏟아놓고 있었다. 우리 국토의 남단에 위치한 경상남도. 해발 1000m가 넘는 7개의 산들이 모인 영남 알프스. 그중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에는 해발 1189m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제약산이 있다. 제약산은 아래로 가마불과 얼음골이라는 두 개의 깊은 계곡을 품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얼음골은 더운 날씨에 얼음이 어는 신비한 현상 때문에 특별한 명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1970년 천연기념물 224호로 지정된 후로 오랜 신비를 간직한 얼음골은 여름철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아왔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봄이면 얼음골에 비로소 얼음이 얼기 시작한다. 이끼 낀 푸른 암석 틈에 열린 고드름. 따스한 날씨에 녹기는커녕 예술가의 조각처럼 꼿꼿한 자태를 잃지 않는데, 겨울이 아닌 계절에 얼음이 어는 이런 현상은 일부 다른 지역에서도 보고되고 있지만, 얼음골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큰 규모로 세계적인 보존 가치를 지닌 곳이다. 뜨거운 태양이 쏟아지는 여름. 특히 피서철이 되면 하루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얼음골을 찾곤 한다. 산행으로 등줄기에 땀이 흠뻑 고일 무렵 사람들은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3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 속에서도 얼음골에서는 영하에 가까운 찬바람이 천천히 흘러나오는 것이다. 여기 앉아 있으면 등이 시렵고요. 추워요. 안쪽에 술 올라왔다. 소름이 돋을 만큼 차가운 얼음골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 여름 속에서 겨울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특별한 즐거움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얼음골은 실제로 얼마나 차가울까? 취재팀은 밀양대 건축학과의 도움을 받아 얼음골의 정확한 온도를 재보기로 했다. 온도에 따라 다른 색깔을 나타내는 열화상 카메라로 철책 안을 촬영했는데, 찬 곳은 파랗게,
뜨거운 곳은 붉게 나타나는 열화상 촬영. 그 결과는 놀라웠다. 바위 표면은 35도씨를 넘나드는데 그 틈에서 나오는 공기는 6도씨 전후로 나타난 것이다. 막연히 느꼈던 추위가 실제 눈으로 확인된다. 아침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1분 간격으로 온도를 체크해 봤는데요. 6도에서 변화 없이 일정합니다. 저 안에 지금 온도계는 지금 8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센서의 위치가 조금만 해도 온도가 조금 더 낮고 이건 좀 더 깊게 넣기 때문에 6도로 계속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얼음골을 흐르는 계곡물의 온도는 어떨까? 얼음골 계곡은 누구나 냉천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 차가움의 정도를 정확하게 가늠하기 위해 가마불 계곡의 물 온도와 비교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제약산 아래를 흐르는 얼음골과 가마불 계곡은 해발 350m 지점에서 하나로 합쳐지는데 이 두 계곡의 합류 지점에 자동 온도계를 설치했다. 여기 사용된 장비는 스마트 버튼이라는 것으로 수중과 땅속, 공기 중에 차이 없이 긴 시간 동안 온도의 변화를 스스로 감지해서 기록해준다. 측정 결과 두 계곡의 온도는 큰 차이를 보였다. 지금 얼음골 물이 8도 정도 되는데 가마불 쪽은 약 20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두 계곡물이 12도씩이나 차이 나는 기현상이 바로 이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쪽 얼음골에서 나오는 물은 날씨 관계없고 비가 오고 말고에 관계없고 태풍이 불어서 폭우가 내려도 수온이 지금까지 변화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일정한 물이 내리고 있는데 그 근원이 뭔가 우리는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가마불이 보통의 계곡물이라면 얼음골은 그야말로 얼음물이라는 것. 이 또한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었다. 같은 지역에서 유독 얼음골만 이처럼 낮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봄부터 관측을 쭉 시작해 왔는데 수온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평상시 다른 계곡물보다는 월등하게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다 고지대로 올라가 보기로 했다. 해발 600m 지점. 이곳에선 냉기로 가득 찬 나래와 달리 매우 덥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지점은 작년 태풍 루사가 핥히고 간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 얼음골 지역에서 약 200m 높은 고도에 있습니다. 얼음골에서 영상 8도씨 온도로 우리가 서늘했는데 지금 잠시 올라온 동안에 저는 몸이 땀이 다 젖었고 아주 덥습니다. 해발 고도 800m에 위치한 동의굴. 허준이 스승 유이태의 시신을 해부한 장소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다. 제약산에서의 여름 산행은 산을 오를수록 더워지는 낯선 경험이었는데 정상 가까이서 만난 폭포수조차 그 더위를 채 식혀주지 못했다. 여기가 얼음골 지하로 흐르는 물의 근원지입니다. 얼음골에서 여기까지는 고도차가 약 450m 나는데 여기가 해발 약 850m, 얼음골이 해발 400m. 이 450m의 공간을 지하로 통과하면서 이 물이 영상 8도씨로 상당히 냉각돼서 나오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지대로 갈수록 기온이 내려간다는 상식은 이곳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제약산 정상 부근은 거대한 암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틈새에서 자라는 식물과 끊임없이 돌틈으로 흘러내리는 물로 풍화가 심한 침식 지형을 보이고 있었다. 얼음골 일대에는 이런 기계적인 풍화 작용으로 형성된 테일러스가 넓게 분포한다. 테일러스란 산 사면에 부서진 암석이 쌓여서 이룬 돌무더기를 말하는 것이다. 겉보기에 별다를 바 없어 보이는 이 산에서 얼음골만 유달리 차가운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바로 이 테일러스를 주목해왔다.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테일러스층의 독특한 성질과 구조가 얼음골 냉기 형성의 핵심이라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후 취재팀이 얼음골의 신비를 파헤치는 과정은
바로 이 테일러스층의 성질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 여름. 지구상 대부분의 것들이 태양빛으로 뜨거워질 때 얼음골은 반대로 차가운 냉기를 쏟아놓는다. 얼음골의 명성은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있지만 정작 그 비밀을 풀기 위한 열쇠를 찾기 위해 취재팀은 다음 계절을 기다려야 했다. 얼음골에 가을이 찾아왔다. 산은 조금씩 다양한 빛깔로 물들기 시작하고 가을이 깊어가면서 얼음골도 차디찬 냉기 대신 단풍의 불길에 휩싸였다. 신비하지도 놀랍지도 않은 그저 아름다운 가을산. 우리는 그 뜨거움 속에 얼음골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내재되어 있으리라 기대를 품었는데 산 정상 부근에서 얼음골을 렌즈에 담던 취재팀은 주목할 만한 사실을 발견했다. 얼음골 계곡이 위치한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전체가 주변 지형에 비해 움푹 들어간 거대한 분지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 분지 형태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얼음골의 생성이 중생대 백악기의 화산 활동과 관계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공룡이 멸종할 그 중생대 백악기 말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경상남북도, 전라도 일대에서 아주 격렬한 화산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화산 활동이 있은 지역 중에 중심지의 역할을 한 지역이 이 운문사 칼데라라는 지역이고 운문사 칼데라의 정중앙에 중앙화구가 있었던 지역이 밀양군 산내면 남명리 지역입니다. 그 중앙화구의 벽에 해당되는 한 골짜기가 우리가 잘 결빙 현상이 알려져 있는 밀양 얼음골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얼음골이 위치한 산내면 남명리가 거대한 분화구였다는 사실은 위성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6,900만 년 전 얼음골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중생대 백악기 말 밀양시 남명리는 그리 깊지 않은 호수 지역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호수 아래 쌓인 퇴적암 층을 뚫고 화산 활동이 시작된 시기가 바로 6,900만 년 전. 엄청난 양의 마그마가 화산재 형태로 지하에서 뿜어져 나왔고 영남의 지붕이라는 영남 알프스가 만들어진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화산 활동이 멈추자 화산재가 빠져나간 지하의 빈 공간은 무기로 인해 내려앉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직각에 가까운 절벽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침식되면서 지금의 분지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이것이 화산 활동의 중심이었다는 것은 얼음골 계곡 정상을 이루고 있는 암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25도 내지 30도의 경사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 화산재들이 이 남명리 일대의 중앙화구에서 분출해서 남쪽으로 흘러가면서 만들어 놓은 흔적이 되겠습니다. 이 일대에서 많은 흔적 구조에서 이런 유동 방향을 측정함으로써 남명리 일대가 중앙화구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화산재가 천천히 흘러가다 굳으면서 이 일대의 암석 지형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암석이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부서져 쌓인 것이 바로 얼음골 테일러스다. 이 화산 활동이 있을 때 우리나라는 북북동 방향의 단층선들이 발달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단층작용과 화산작용이 서로 맞물려서 얼음골 지역은 정북 방향으로 골짜기가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골짜기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제4기 빙하기와 간빙기를 거치면서 그런 암석에 나타나 있는
틈새를 따라서 물이 들어가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쐐기 작용을 해서 그 암석 조각들을 골짜기 아래로 하나 둘씩 떨어뜨려서 쌓아져서 그게 오늘날의 얼음골의 테일러스가 형성되었습니다. 얼음골이 화산 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얼음골의 신비를 밝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 일대 테일러스층의 암석은 보통의 암석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화산재로 이루어진 암석은 지하의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화강암 같은 암석에 비해 유리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런 쇠소리가 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암석을 구성하는 이 기질부가 마그마가 어떤 결정작용 없이 그대로 식어서 된 유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암석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일까? 부산대 윤성효 교수가 밝혀낸 이 암석의 정식 명칭은 데사이트 용결회류 응해암. 이전까지는 이 암석의 분류조차 비슷한 성질의 안산암으로 잘못 알려져 왔다. 밀양 얼음골을 이루는 암석은 데사이트 회류 응해암이라는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데사이트라는 성분은 암석을 분석했을 때 SiO2 규산의 성분이 약 65%에서 70%에 해당하는 그런 화산암률을 칭하는데 얼음골 지역의 암석을 분석해 보면은 그런 함량이 약 67%에서 70%에 해당되는 데사이트의 화학 성분을 가지고 또 조직상으로는 화산재가 흘러가면서 굳어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조직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 얼음골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은 화학 조성상으로는 데사이트에 해당되며 암석의 조직상으로는 화산재가 흘러가면서 만들어진 회류 응해암으로 구성되겠습니다. 그래서 암석의 명칭은 데사이트 회류 응해암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암석들은 이러한 사실은 현미경을 통해 암석의 단면을 20배로 확대해 본 결과 더 확연히 드러났는데 흔히 우리가 잘 아는 화강암의 경우 땅 밑에서 마그마가 천천히 식어 굳어진 것으로 완전 결정 구조를 보인다. 지금까지 얼음골 테일러스로 알려져 있던 안산암은 화산 폭발로 흘러나온 용암이 식으면서 생성된 것으로 소량이지만 결정 구조가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데사이트 회류 응해암은 화구에서 분출된 화산재가 주성분으로 천천히 흐르면서 굳은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얼음골을 구성하는 데사이트 회류 응해암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취재 과정에서 진행된 윤성효 교수의 연구를 통해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다. 암석의 열 전도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화강암의 열 전도율은 3.4에서 3.5, 데사이트 회류 응해암은 1.7에서 2와트/미터 켈빈으로 나타났다. 데사이트 회류 응해암의 열 전도율은 화강암의 절반 수준으로 열 손실이 훨씬 적다는 의미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증명해준다. 데사이트 회류 응해암으로 이루어진 얼음골 테일러스는 낮은 열 전도율 때문에 쉽게 뜨거워지지 않는 성질을 가지는데 그래서 외부 기온이 아무리 올라가도 그 열이 내부로 쉽게 전달되지 않는다. 그 결과 테일러스층에 한 번 저장된 냉기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고 이것은 얼음골에 얼음이 형성되는 데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취재팀은 이 테일러스층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질학적으로 테일러스층의 구조를 밝히는 시도를 해보기로 했다. 다시 얼음골을 찾은 공동조사팀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연구진이 합류했다. 그날 탐사 목적은 지구 물리 탐사라는 방법으로 얼음골 내부 구조를 밝히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통과해서 나오면 찬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그 뭐 물 조금 나올 때만 그러면 내가 말하는데 홍수가 진짜 막 콸콸 나오는 물도 온도도 똑같아요. 도대체 밑에 어느 정도까지 있는가.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 밑에는 1년 내내 나는 얼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테일러스 층은 무수히 많은 돌들이 뒤엉킨 복잡한 구조. 조사팀의 고심이 이어졌다. 여기가 어떤 특이한 지형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하는 문제를만 있고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테일러스가 그 쌓였을 것이라는 정도까지고 실제적인 거는 디테일한 건 이제 탐사팀에서 직접 들어가야죠. 예. 몇 시간 동안 고민한 끝에 공동조사팀이 내린 결론은 아쉽지만 얼음골을 훼손시키지 않고 내부 모습을 보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얼음골 보호를 위해 이 테일러스의 구조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 공통된 생각이었고 결국 이날 현지 조사에서는 얼음골 계곡에서 테일러스가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 지도상에 옮기는 작업을 계획하고 지속적인 공동조사를 약속했다. 6,900만 년 전부터 생성되기 시작한 테일러스 층의 내부 구조를 밝히는 것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았지만 우리는 다음 연구 과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가을의 탐사를 알차게 마감할 수 있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다시 얼음골을 찾았다. 하얗게 흩날리는 눈발 아래 몸을 낮추고 조용히 눈을 맞는 얼음골.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비경이었는데 이는 그 겨울 우리가 얻을 성과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취재팀은 지난 가을 공동조사팀과 약속한 대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최범영 박사와 함께 테일러스 분포도를 그리는 조사에 착수했다. 얼음골 전체에서 테일러스는 어떤 위치에 어떤 모양으로 얼마만큼 분포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이 작업을 주도한 최범영 박사는 1986년 얼음골을 포함한 밀양 유천 지역의 지질도를 최초로 작성한 바 있었는데 제가 처음 밀양 얼음골을 만나게 된 것은 1986년도, 87년도 밀양 유천 지질 조사를 하면서부터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넓은 면적을 조사해야 했기 때문에 신비스러운 자연현상인 밀양 얼음골을 연구할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밀양 얼음골을 연구하면서 얼음골의 신비가 지질학적으로도 많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틀에 걸쳐 계속된 얼음골 일대 탐사. 이를 통해 테일러스의 세밀한 위치까지 지도상에 정확히 옮기고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애썼다. 이 지역에서 그 돌부스러기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돌부스러기 위에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데 그러한 나무들이 형성돼 있다면 토양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그리고 사면과 그 돌부스러기들의 분포가 어떤 방향으로 되어 있는가에 평소에 많이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조사를 하고 도면에 그려넣는 작업을 했습니다. 한겨울 눈이 내린 환경 조건은 숲이 우거진 다른 계절에서 쉽게 보이지 않던 부분들까지 살펴볼 수 있게 해주었는데 그 결과 나무의 갈이 얼핏 보기에 여러 개로 나뉘어진 것처럼 보이던 테일러스가 사실은 하나로 연결된 구조임을 밝혀내는데 최초로 성공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테일러스의 발달은 현재로서는 하나의 성인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성인으로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 관찰되는 곳에서 보면 약 10m 이상의 두꺼운 곳도 발견되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얼음골 연구에 좀 다른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차원 그래픽으로 실측된 자료를 옮겨보았다. 테일러스층은 나무가 자라고 있는 지점 아래에도 존재하고 있었는데 나무 아래의 테일러스층은 산 사면을 통해 부서져 내려온 암석이 아니라 홍수 때 계곡에서 밀려온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는 점토 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테일러스층을 쇠설류라고 한다. 테일러스층이 만들어지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중력입니다. 경사가 15도 이상인 산사면에서는 돌들이 굴러 자연스레 퇴적되는데 이러한 퇴적 흐름을 입자류라 부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콘크리트 반죽처럼 뻘이나 모래가 자갈과 혼합되어 물의 함량이 높아지면 흘러 퇴적되는데 이러한 것을 쇠설류라 부르고 있습니다. 밀양 얼음골을 연구한 결과 여러 번에 걸쳐 이러한 입자류와 쇠설류가 겹쳐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밀양 얼음골은 여러 개의 퇴적 시스템이 공존하고 있음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얼음골 테일러스층의 한 축을 이루는 쇠설류 구갈이 암석과 함께 다량의 점토질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중요한 발견이었다. 이 점토질의 물리적 성질에 근거해서 퇴적학자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수분을 쉽게 흡수하고 저장하는 성질의 강한 점토질이 지하 깊은 곳에서 얼어서 영구 결빙대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점토질 물질들이 나름대로 어느 일정 시점에 퇴적이 되고 거기에 어떤 수분이 공급이 돼서 그것들이 어떤 여러 계절을 겪으면서 겨울이나 이런 구간을 거쳐가면서 어떤 결빙대가 형성이 됐고 그런 결빙 구간 형성된 이후에 또 퇴적이 계속 진행됐다든지 해서 어떤 결빙대가 형성이 되면 그런 결빙대가 이제 그 지표 근처에서 어떤 지속이 됐을 때 지속이 될 경우에 이 결빙대가 현재 이 얼음골의 어떤 냉기를 만들어내는 어떤 주요한 엔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일러스층 지하 깊숙이 영구 결빙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테일러스층의 분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것이 매우 타당성 있는 가설이라는 데 공감하게 되었다. 그런데 가설을 넘어 얼음골 결빙의 비밀을 밝힐 수 있는 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을까? 그렇게 출발한 것이 바로 겨울 얼음골의 신비인 온열이다. 취재팀은 부경대 변희룡 교수팀과 온열에 대한 본격 탐사에 돌입했다. 며칠 전 내린 눈으로 주변엔 온통 흰눈이 쌓여 있는데도 이것만 유독 눈이 전혀 쌓이지 않았는데 눈이 쌓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파란 이끼까지 돋아나 있었다. 이것이 바로 겨울철 얼음골의 대표적인 신비, 차가운 겨울철에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온혈, 그 온혈 중에서도 대표적인 곳입니다. 이곳 고도는 해발 766m 정도 나오고요. 현재 우리는 여기서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이끼가 파랗게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온열의 실제 온도는 얼마나 되는지 측정해 보았다. 측정 결과는 바깥 기온이 영상 6도인 반면 이것은 영상 12도. 바깥보다 따뜻한 바람이 계속 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얼음골 전체를 뒤덮은 하얀 눈. 그 사이에서 눈처럼 테일러스로 덮고 있는 초록의 이끼. 여름에는 찬 바람이,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분다는 얼음골은 과연 그 명성만큼이나 기이한 풍경으로 보는 이의 감탄사를 자아내게 했다. 이곳이 바로 지하 경사면을 따라서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고 있는 통로입니다. 따뜻한 공기가 가는 길을 따라서 이끼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눈이 다 녹았습니다. 반대로 바로 옆에는 눈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이곳 얼음골에는 이런 곳이 약 10군데 정도 있습니다. 한 달 후 기온은 더 떨어지고 앙상한 겨울나무들이 추위로 더욱 메말라갈 무렵 온열 온도에 어떤 변화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다시 전문가들과 함께 얼음골을 찾았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열화상 카메라로 온열과 주변 온도를 측정해 보았는데 온열 내부에 있는 상태에서는 약 영상 12도씨 정도를 가리키고 있고, 온열이 발생해서 이끼가 있는 하부 쪽 있는 부분에서는 영상 8도씨를 가리키고 있고, 그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약 영상 4도, 2도 정도로 온도의 변화가 있고, 이끼가 전혀 없는 부분에서는 돌 표면의 온도가 0도씨를 가리키고 있어서 온도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하를 넘나드는 기온에서 쉼없이 뜨거운 공기를 뿜어내는 온열의 존재는 놀랍기만 한데 이 과정에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변희룡 교수팀은 지난 초여름 얼음골 곳곳에 자동 온도계를 설치해서 얼음골 일대의 온도 변화를 연중 기록해 왔는데 이번에 그 기록을 확인한 결과 온열과 외부 기온은 중요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온열의 온도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면 1월 22일 외부 기온이 영하 13.6도였을 때 온열은 영상 12.15도를 나타냈다. 가장 추운 날일수록 가장 따뜻한 온기가 나온 것이다. 이처럼 신비로운 온열 현상은 왜 생기는 것일까? 그 답은 얼음골 테일러스 지형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겨울철 돌틈 사이를 통해 지하로 유입된 찬 공기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지하 공기에 비해 무거움으로 계속해서 아래로 쌓이게 된다. 이 겨울 공기는 매우 건조해서 테일러스 가장 아래층에 있는 지하수를 만나면 지하수를 얼리거나 증발시키고 그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로 따뜻해진 공기는 위로 상승해서 온열로 배출되게 된다. 한겨울 동안 이런 온열 현상이 계속 반복되면서 여름과 가을을 거치며 데워진 테일러스 내부는 다시 얼음을 얼릴 만큼 차가운 냉기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얼음골의 결빙을 초래하는 냉기는 근본적으로 시베리아에서 흘러온 찬 공기입니다. 찬 공기가 일단 얼음골에 도착하면은 돌틈으로 스며들어서 지하에 보관됩니다. 지하에 보관되어 있는 찬 공기는 영하의 공기입니다. 이 영하의 공기가 봄에 지표수를 만나면은 지표수를 얼게 하여 결빙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 이 냉기가 봄철까지 보관되는 역할이 중요한데 그 역할은 얼음골 계곡 내에 충분히 있는 지하수와 겨울철에 축적되어 있는 얼음이 하는 것입니다. 지하수는 증발을 하면서 열기를 뺏어감으로써 남아있는 냉기가 얼음골 냉열에 모이는 것이고, 얼음은 이 얼음이 다 녹을 때까지 주변의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런 현상은 얼음골을 이루는 것이 거대한 테일러스층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테일러스층을 이루는 거친 암석들은 공기가 드나들 수 있는 통로를 넉넉히 제공해서 겨울 찬바람을 지하 깊숙이 흐르는 지하수까지 보낼 수 있다.
거기다 얼음골의 위치 또한 정북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 일조량이 가장 적고 시베리아 한파를 받아들이기도 더욱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얼음골은 한여름 냉기를 만들기 위해 겨울 내내 차가워지는 것이다. 한겨울 얼음골에서는 얼음을 볼 수 없다. 대신 여름에 더운 바람이 불던 가마불에서 먼저 얼음 소식이 들려왔다. 장관을 이룬 가마불. 보석으로 만든 의상을 차려입은 듯 가마불은 투명한 고드름 천지를 이루는데 이렇게 겨울 계곡에 얼음이 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얼음골은 스스로 그 당연한 이치를 거부했다. (2월 23일) 봄으로 가는 길목에서 비가 내렸다. 겨울에 메말랐던 얼음골은 이른 봄비에 흠뻑 젖어드는데 다른 계곡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시점에서 그제서야 얼음골에 첫 얼음이 얼기 시작했다. (3월 3일) 봄을 시샘하듯 눈발이 흩날렸다. 잔뜩 움츠려 있던 동물들도 겨울잠에서 깨어났건만 뒤늦은 봄눈에 제약산은 다시 하얀 빛깔로 뒤덮였다. 그러나 3월의 눈은 단지 잠시의 눈요기였을 뿐 봄은 금세 제자리를 찾고 구름이 걷히자 봄눈 녹듯이라는 비유처럼 눈은 금세 녹아버렸다. 그리고 얼음골에 생겨난 더 많은 얼음 기둥. 돌을 타고 물이 흘러내리기 바쁘게 얼음골은 차디찬 냉기로 얼음을 얼리며 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듯 얼음 기둥을 성장시키고 있었다. 봄이 무르익은 4월 5일. 제약산은 따스한 봄 기운으로 가득 찼다. 겨울에 움츠렸던 새들의 노랫소리를 듣는 것도 반가운 일이었고 무엇보다 나뭇가지의 연두빛 새순 그리고 꽃망울을 터뜨린 봄꽃은 봄의 정취를 만끽하게 해주었다. 이렇게 만물이 소생의 에너지로 충만할 때 얼음골에는 얼음꽃이 만발하게 피었다. 얼음골의 얼음은 바위 위쪽부터 얼어붙기 시작해서 점차 길어지면서 바위 바닥을 만나고 그 뒤부터는 점점 두꺼워진다. 초반부터 얼어붙기 시작한 얼음 기둥은 따스한 봄 내내 녹아 없어지지 않고 얼음골의 신비로움을 더해주는데 이렇게 얼음골에서 얼음이 어는 현상은 늦은 봄까지 계속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 비가 오지 않는데도 여름이 가까워질 때까지 계속 얼음이 얼게 만드는 그 수분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지금 계절은 실록이 우거지는 계절인데 이곳에서는 싱싱한 얼음이 저 안쪽에 많이 있고 바깥쪽에서는 얼음이 녹아서 일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음이 녹은 물은 수로를 따라서 저 아래로 흘러가서 저 아래에서 다시 얼어가지고 여름까지 버티는 것이 이곳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취재 과정에서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했다. 바로 얼음이 얼기 시작한 날이 영상의 기온이 되면서 주변에 눈이 녹기 시작한 날과 일치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단지 우연일까? 얼음골에서는 다른 곳에서 얼음이 녹는 봄철에 얼음이 다시 옵니다. 고지대에서 얼음 녹은 물이 흘러내려 저지대에서 다시 어는 과정을 반복하여 아래로 흘러내리다가 얼음골 냉혈에 도착하는 시기가 바로 봄철인 것입니다. 고지대의 물이 얼음골 냉혈에 도착할 수 있는 시기는 이때뿐입니다. 다른 계절에는 물이 돌틈으로 흘러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냉혈에 도착하는 양이 아주 적습니다. 특히 강수량이 적은 겨울철에는 그래서 얼음골에 얼음이 없거나 적은 것입니다. 지난 1년간의 관측을 통하여 얼음골에 봄에 얼음이 어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착안하여 조사한 결과 얼음골의 결병의 원인은 바로 이 활강유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낸 결과를 되짚어보면 6,900만 년 전 화산 분출을 통해 형성된 테일러스층이 있다. 이것은 공기가 잘 통하는 구조일 뿐 아니라 암석의 열 전도율도 낮아서 냉기를 잘 저장할 수 있는 성질을 갖추고 있다. 그 테일러스층을 통해 한겨울 온기는 내뿜고 냉기는 저장되는 온열 현상이 발생하고 내부 온도는 한껏 낮아진다. 그리고 봄에 눈 녹은 물이 테일러스층을 통과하면 겨울에 저장된 냉기를 만나 얼음이 얼게 되는 것이다. 봄날 얼음골에서 또 하나의 진풍경을 만났다.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얼음골과 함께 한겨울을 지낸 제작팀에게 얼음골의 자연은 작은 감동으로 다가왔다. 품속의 냉기를 쏟아내는 여름을 지나 가을날 움츠림으로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기나긴 겨울 차가운 바람을 조금씩 속으로 품어 끈기와 인내를 통해 채워진 냉기로 봄을 얼리는 얼음골. 어쩌면 그 얼음 속에는 얼음골이 처음 형성된 6,900만 년 전의 겨울도 조금은 담겨 있지 않을까. 지난 4월 얼음골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스쿠바 대학 대기학과 다나카 교수. 그는 1995년부터 얼음골을 여러 차례 방문해왔고 얼음골 결빙 이론에 관한 논문을 쓸 만큼 얼음골에 애정을 가진 이방인이다. 韓国のミリアンの谷です。 1997년 방문 때는 후지 TV 방송팀도 함께 동행했는데 이를 통해 얼음골의 신비가 일본 전역에 소개되기도 했다. ミリアンのアイスバレーというところは、僕が知る範囲の中ではもう最大限に大きい、外水地形ですね、テラスと言いますけども、日本にも50ほど風穴と呼ばれる地域はあるんですけども、全てこのアイスバレーよりずっと小さいです。ですからこのアイスバレーというものはおそらく世界中の中でも本当に一番大きい規模のこのアイスバレーであると思っております。 다나카 교수의 이번 방문에서는 우리 학자들과 함께 얼음골을 탐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탐사 현장에서 벌어진 작은 토론을 통해 이들은 얼음골이 세계적으로 매우 보존 가치가 큰 자연 자원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それでこの重要なアイスバレーあるいは日本にも同様な風穴がいっぱいありますけども、それをいかに保護したらいいかというのは大問題ですね。でそれで、我々は長いこと研究してきたわけですけども、もちろんそのメカニズムがわからないと保護もしえないということで、まずメカニズムをはっきりと知ることが最初の仕事になります。 여름 내내 얼음골을 흐르는 냉기. 그 근원을 밝히기 위해 취재팀은 장장 1년 동안 얼음골을 탐사해왔다.
그것은 또한 얼음골의 포호를 모색하는 첫걸음이기도 했다. 앞으로 얼음골에 보다 과학적인 관리 체계가 도입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다. 6,900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부터 전해 내려온 냉기를 만나는 곳. 사계절의 기운을 모아 얼음 한 조각 만들어내는 자연의 느긋함을 배우는 곳. 얼음골. 그 얼마나 매력적인 자원이자 보물인가.